아버지, 왜 이런 잔인한 시험을 하셨어요? 77세 박노인의 손에 들린 한 장의 서류. 그 안에 적힌 숫자는 믿기 어려운 200억 원이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 찾아온 뜻밖의 횡재. 하지만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세 자식들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돈 앞에서 진짜 사람이 드러난다. 가짜 병원비를 핑계로 헌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찾아간 노인.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20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돈과 가족,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9월의 늦은 오후,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77세의 박철수 노인은 무릎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1층 현관문 앞에 우편함을 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전기요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나 들어있겠거니 생각하며 손을 넣었는데 뜻밖에도 두툼한 공문서 봉투가 만져졌다. 뭔가? 노인은 돋보기를 꺼내 봉투의 발신처를 확인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눈을 비비며 다시 들여다보니 국토교통부 LH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라는 정식 명칭이 또렷이 보였다. 도시재생? 그게 뭔 소리야? 박노인은 40년 전 교직에서 물러난 뒤로 이 동네에서 쭉 살아왔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은퇴하여 기초연금과 적은 예금 이자로 연명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국토부니 LH공사니 하는 거창한 기관에서 공문이 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탁자에 봉투를 놓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보았다. 공문서 특유의 딱딱한 문체로 시작되는 문서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편입 부지 토지 보상 및 건물 철거 보상금 지급 통지서. 보상금이라고? 박노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문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았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이 일대가 전면 재개발되며 그의 집과 땅이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서 하단에 적힌 보상금 액수를 보는 순간 박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토지 보상금 170억 원, 건물 보상금 30억 원, 합계 200억 원. 200억이라고? 박노인은 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억 단위 돈은커녕 1,000만 원 이상 모아본 적도 없는 그였다. 은퇴교사 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봐야 월 150만 원 남짓. 그런 그에게 200억이라는 숫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꿈인가? 노인은 다시 문서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았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상금 산정 근거도 상세히 나와 있었다. 40년 전 헐값에 산 이 땅이 지금은 평당 1천만 원을 넘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 그렇구나. 박노인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지하철 연장 계획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 때문이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이 그 혜택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문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니 한 달 안에 LH공사에 방문하여 정식 보상 계약을 체결하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정말 2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박노인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다. 77년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문득 젊은 시절 교직에 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돈 앞에서 진짜 사람이 드러난다. 교직에 있을 때 학부모들을 상대하면서 또 동료 교사들과 지내면서 수없이 경험한 일들이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했다. 평소에 아무리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던 사람도 돈 문제만 나오면 돌변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그렇다면
내 자식들은 어떨까? 박노인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다. 모두 장성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그리 원만한 편은 아니었다. 특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얼굴을 보일까? 박노인은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자신에게 200억이라는 거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면 자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동안 푸대접하던 태도가 180도 바뀔까?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뻐해 줄까?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서서히 한 가지 결심을 굳혀나갔다. 자식들에게 보상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 시험을 해보자. 박노인은 중얼거렸다. 교사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나 보다. 늘 학생들을 평가하듯 이번에는 자신의 자식들을 평가해 보고 싶었다. 돈이 있는 아버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아버지로서 그들을 찾아가 보는 것이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0억이라는 거금의 충격도 컸지만 자식들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자신의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 결과에 따라 이 거대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77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시험해 보기로 한 마음이 더욱 굳어졌다. 먼저 그는 자신의 세 자식들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다. 장남 박준호 51세는 대기업 법무팀의 임원이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현재의 자리에 있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아내, 2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차남 박경호 48세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치킨 시장 포화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 둘을 둔 상황에서 임대료와 재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막내 박경수 43세는 IT 회사에서 일하다가 최근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상태였다. 늦은 결혼으로 아직 초등학생인 2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갑작스런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구로구의 좁은 원룸에서 가족 4명이 빠듯하게 살고 있었다. 박노인은 자식들의 현재 상황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는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늘 바쁘고 둘째와 셋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아버지가 도움을 청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좋아, 이렇게 해보자. 박노인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중병에 걸려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헌옷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고 진심을 판단한 뒤 200억의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박노인은 옷장을 뒤져 가장 낡은 옷들을 꺼냈다. 20년도 더 된 낡은 양복 상의와 색이 바랜 면바지, 그리고 밑창이 해진 구두까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노인이었다. 이 정도면 되겠군.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했다. 인터넷에서 병원 진단서 양식을 찾아 프린터로 출력한 뒤 적당히 병명과 수술비를 적어 넣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자위했다. 위암 3기, 수술비 6천만 원 필요라고 적힌 가짜 진단서를 보며 박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했다. 준비를 마친 박노인은 첫 번째 목적지를 정했다. 가장 여유가 있어 보이는 큰아들부터 찾아가기로 했다.
만약 큰아들이 냉정하게 외면한다면 다른 자식들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박노인은 헌옷을 입고 가방에 가짜 진단서를 넣은 뒤 집을 나섰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따뜻하게 받아주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현실을 각오하고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박노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77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200억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박노인은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상 자식들이 보여줄 반응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다. 전동차가 강남구청역에 도착했다. 박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섰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첫 번째 시험 대상자인 큰아들 박준호를 만날 차례였다.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 30평형대 아파트도 20억은 좋게 넘는 이 동네에서 박준호는 45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파트 로비부터 대리석으로 마감된 호화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박노인은 로비에서 잠시 주저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전화를 하고 방문했겠지만 오늘은 예고 없이 찾아가기로 했다. 진짜 급한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큰아들 박준호가 나타났다. 키 큰 체격에 정장 차림의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준호의 첫마디부터 달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드러났다. 아버지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놓치지 않았다. 아, 준호야.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들어오세요. 준호는 마지못해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은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대형 TV와 비싼 오디오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다. 박노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이 공간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실감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며느리 김미경이 나와서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반가움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무래도 예고 없이 찾아온 시아버지가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니다, 괜찮다. 준호야, 사실은.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가짜 진단서를 꺼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미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병원에서 받은 건데. 위암이라고 하더라. 3길에. 박노인은 연기인 줄 알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진단서를 받아보더니 눈썹을 찌푸렸다. 수술비 6천만 원이라는 항목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6천만 원이요? 응.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돈이. 박노인은 말끝을 흐렸다.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상황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박노인은 귀를 기울였다. 아시다시피 저도 직장인이고 애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6천만 원이라는 건 저한테도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도 내가 제일 형편이 나은 것 같아서. 형편이 낮다고 해서 6천만 원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준호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노인은 점점 실망스러워졌다.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로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아버지, 일단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의료급여나 긴급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있고. 경수나 경호한테도 얘기해 보시고요.
준호는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노인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설사 가짜 상황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그래도 네가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박노인이 애처롭게 부탁했다. 그러자 준호는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이거라도 쓰세요. 택시비라도. 5만 원.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5만 원을 건네는 아들.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5만 원이라고?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예요. 카드는 한도도 있고. 박노인은 그 5만 원을 받아들지 않았다. 대신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다. 됐다. 다른 방법을 알아보마.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제가 정말 형편이. 아니다, 괜찮다. 너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박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커다란 실망감이 자리 잡았다. 첫 번째 시험에서 큰아들은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박노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준호는 미안한 듯 따라 나왔지만 그저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가장 여유가 있는 첫째 아들의 반응이 이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둘째와 셋째는 어떨까? 기대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첫째 아들의 집을 나온 박노인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구도심으로 향했다. 둘째 아들 박경호가 운영하는 치킨집이 있는 곳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와는 천지 차이인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였다. 맛있는 치킨집이라는 평범한 간판이 걸린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5시가 넘어 있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가게 안이 분주했다. 박노인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일하던 경호가 고개를 돌리더니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의외였지만 그 초라한 차림새가 더욱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경호야, 잠깐 시간 좀 있니? 네, 물론이죠. 잠깐만요. 경호는 앞치마를 벗고 나와서 아버지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래도 큰아들보다는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았다. 박노인은 조금 마음을 놓았다. 치킨 한 마리 드릴까요? 아직 저녁도 안 드셨죠? 아니다, 괜찮다. 사실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다. 박노인은 다시 가짜 진단서를 꺼냈다. 경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래. 3기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경호는 충격을 받은 듯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그의 반응은 큰아들과는 달랐다. 진짜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언제부터 몸이 안 좋으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최근에 속이 자꾸 아프고 소화도 안 돼서 갔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박노인은 계속 연기를 했다. 경호는 진단서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수술비가 6천만 원이나 든다고요? 응.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서. 경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도 네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뭐 대단한 사업인가요? 보시다시피 이런 작은 가게예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은 반토막 났고 임대료는 매달 300만 원씩 나가는데. 경호는 하소연을 시작했다. 박노인은 가만히 들었다. 치킨값도 예전만 못해요. 배달앱 수수료도 장난 아니고 재료비는 자꾸 오르고. 솔직히 한 달에 남는 게 100만 원도 안 돼요.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정말 빠듯해요. 경호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실제로 가게 곳곳에서 경영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래된 튀김기,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경호 자신의 지친 얼굴까지. 그래도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잠시 후 뒷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아내와 뭔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버지가 병원비가 필요하시대. 얼마나? 6천만 원. 어머, 그런 큰 돈을. 둘의 대화가 점점 커졌다. 박노인은 불편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호가 다시 나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형한테는 말씀드려 보셨어요? 준호한테 다녀왔는데 어렵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경호는 여러 방안을 제시해봤지만 결국 자신이 직접 도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점점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도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잠깐만요. 경호는 다시 뒷주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오래 들어가 있었다. 박노인은 혼자 앉아서 기다렸지만 경호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10분, 2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박노인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설마 피하려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경호야. 박노인이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박노인은 상황을 이해했다. 둘째 아들도 결국 아버지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로 한 것이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일어났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경호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길거리에서 박노인은 또 한 번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둘째 아들의 반응은 첫째보다도 더 심했다. 적어도 준호는 5만 원이라도 건넸는데 경호는 아예 도망을 쳐버렸다. 이제 막내만 남았구나. 박노인은 중얼거렸다. 세 자식 중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막내.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의 집으로 향했다. 구로구 원룸촌. 좁은 골목길 사이로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서민적인 동네 중 하나였다. 막내 아들 박경수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었다. 박노인은 3층까지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아픈 다리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탁하고 지친 목소리였다. 경수야, 아버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경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박노인은 깜짝 놀랐다.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고 옷도 구겨진 채였다. 무엇보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경수의 말투도 평소와 달랐다. 어눌하고 약간 공격적이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경수는 비틀거리며 박노인을 안으로 안내했다. 원룸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투룸 정도의 크기였다. 그런데 내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거실 겸 부엌, 작은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다. 아빠, 할아버지 오셨어요. 초등학생인 손자, 손녀가 달려왔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응,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 잘 지냈니? 박노인은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다.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는 편의점에서 일해요. 밤늦게 들어와요. 경수가 대답했다. 목소리에 자괴감이 섞여 있었다. 편의점에서? 네. 제가 회사에서 잘린 다음에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경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박노인도 옆에 앉았다.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술 때문인지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 40대 중반에 다시 취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면접 보러 다녀도 다 나이 때문에 떨어져요. 이 집 보증금도 다음 달에 빼달라고 하는데. 경수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박노인은 가슴이 아팠다. 실제로 막내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그런데 경수야, 사실은 아버지도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네. 박노인은 또다시 가짜 진단서를 꺼냈다. 경수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진단서를 보는 순간 표정이 확 달라졌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위암이라고 하더라.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위암이라고요? 경수는 갑자기 술이 깬 듯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에 든 진단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수술비가 6천만 원이나 든다고요? 응.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런 돈이. 경수는 진단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감쌌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더니 갑자기 일어났다. 아버지, 잠깐만요. 경수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 옷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궁금해서 기다렸다. 잠시 후 경수가 나왔는데 손에 낡은 통장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경수는 통장을 박노인에게 건넸다. 표지가 해져서 은행 이름도 잘 보이지 않는 낡은 통장이었다. 이게 뭐니? 저희 적금 통장이에요. 잔액이 얼마 안 되지만. 박노인이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가 280만 원이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지금의 경수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것이었다. 경수야, 이걸 왜? 6천만 원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검사비라도 쓰세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갑자기 박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경수는 울기 시작했다. 40대 중반의 어른이 아버지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제가 정말 무능해요. 회사도 잘리고 가족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마저 아프시는데 도울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밖에. 박노인은 충격을 받았다. 다른 형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경수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아버지에게 주려고 했다. 경수야, 일어나라. 이게 무슨 짓이니? 아니에요. 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혼자 고생하게 해서. 이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온 것 같았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그녀는 남편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경수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고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며느리의 얼굴도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어머, 아버님. 그럼 어떡하죠?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남편 옆에서 함께 박노인 앞에 앉았다. 아버님, 저희가 형편이 이래서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저희와 함께 계세요. 이 좁은 집이라도 모시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박노인은 더욱 감동했다.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다니. 그래요,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셔요. 비좁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경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박노인은 마음이 뒤흔들렸다. 세 자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막내가 오히려 가장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경수야. 박노인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정말로 감동했다. 아버지,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대출이라도 받고, 형들한테도 다시 부탁드리고. 아니다, 경수야. 됐다. 박노인은 일어섰다.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막내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경수야, 사실은. 박노인은 품에서 LH 보상금 통지서를 꺼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다. 박노인이 품에서 꺼낸 LH 보상금 통지서를 보는 순간 경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경수야, 아버지가 사실은 병에 걸린 게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수는 혼란스러워했다. 박노인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진단서도 가짜고 수술비도 거짓말이다. 아버지가 너희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잔인한 시험을 한 거다. 시험이라고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왜 그런 시험을 하셨어요? 저희를 못 믿으신 거예요? 아니다, 경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LH 통지서를 경수에게 건넸다. 이걸 봐라. 경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점점 눈이 커졌다. 200억이라고요? 그렇다.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아버지 집이 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200억을 받게 됐다. 경수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았다. 며느리도 옆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200억? 정말이에요? 그렇다. 어제 통지서를 받았다. 박노인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갑자기 생긴 거액의 보상금, 그리고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가짜 병원비 시험까지. 그래서 너희 형들부터 찾아가 봤다.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준호는 5만 원 주더니 택시비라도 쓰라고 하더라. 경호는 아예 뒷주방으로 숨어버렸고.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오신 거군요. 그렇다. 그런데 너는? 박노인은 말끝을 흐렸다. 경수의 반응을 떠올리니 가슴이 뭉클했다. 아버지, 화나셨죠? 제가 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했는지. 경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해해요. 뭐? 200억이라는 돈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버지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경수는 의외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박노인은 놀랐다. 화나지 않니? 물론 처음엔 화났어요. 왜 이런 잔인한 시험을 하셨나 싶어서.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경수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만약 200억이 생긴다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인지 돈 때문인지 구별하고 싶을 것 같아요. 경수야.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경수의 말에 박노인은 감동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시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오히려 이 시험 덕분에 확실해졌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요. 박노인은 눈물이 났다. 세 자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막내가 오히려 가장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구두가 여기 왜?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둘째 경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아버지 여기 계세요? 형제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박노인은 당황했다. 준호야, 경호야, 너희가 여기 왜? 아버지, 혹시 경수한테 돈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경수가 지금 무슨 형편인데? 준호가 말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LH 통지서에 꽂혔다. 이게 뭐지? 준호가 서류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얼굴색이 변했다. 200억? 둘째 경호도 달려와서 서류를 들여다봤다. 정말 200억이에요?
두 형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200억을 받는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갑자기 흥분되어 있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5만 원 주기도 아까워했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렇다. 와, 대박이네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경호도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변했다. 아까 전까지 뒷주방에 숨어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진작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다. 박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희들 반응을 보고 싶어서였다. 반응이요? 아까 병원비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준호와 경호는 순간 당황했다.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니 부끄러웠던 것 같다. 아, 그게 갑작스러워서 그랬어요. 미리 계획을 세울 시간만 있었다면. 준호가 변명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계획?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무슨 계획이 필요하니? 그게 아니라. 됐다. 이제 알겠다. 너희는 부자 아버지는 모시고 가난한 아버지는 버린 거다. 박노인의 말에 두 형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그런 건 그렇다 치고 이 200억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노인은 그들의 속셈을 알 수 있었다. 왜? 무슨 생각이 있니?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식들이 나눠서 뭘 하겠다고? 준호가 나섰다. 아버지 혼자서 200억을 관리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와드리면 도와준다. 네. 세 형제가 나눠서 맡아서 관리하고 아버지께는 생활비를 드리고. 박노인은 기가 막혔다. 아버지를 돈 관리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럼 얼마씩 나눠 가질 생각이니? 공평하게 3등분 하면 되죠. 67억씩. 경호가 말했다. 하지만 준호가 반박했다. 잠깐, 왜 똑같이 나눠? 내가 장남이고 법무팀에서 일하니까 더 많이 관리해야지. 형이 법무팀에서 일한다고 더 받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아들인데. 그래도 능력을 봐야지. 너희는 사업 망하고 실직하고 그런 상태잖아. 형제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야, 이놈들아. 박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형제들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다. 너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아버지 앞에서 돈 나눠 가지려고 싸우고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박노인은 일어섰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었다. 아까는 병원비 6천만 원도 못 내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200억을 나눠 가지겠다고. 그때는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뭐가 필요해? 아버지가 죽어간다는데.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다. 너희는 진짜 자식 맞니?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이니? 두 형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200억을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박노인은 비웃었다. 현실적으로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버린 자식들이야. 돈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관심 보이는 거고. 아버지,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준호가 항변했다. 하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심해? 사실을 말하는 게 심한 거야? 이때 경수가 나섰다. 형들, 그만해요. 경수야, 너는 빠져. 이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준호가 막내를 무시했다. 하지만 경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어른이라고요? 아까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상관 있어요. 저는 비록 돈은 없지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형들처럼 돈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온 게 아니라고요. 경수의 말에 두 형이 발끈했다. 야, 네가 뭘 안다고. 알아요. 아까 형은 5만 원 주고 택시비라고 했고, 둘째 형은 아예 숨어버렸잖아요. 경수의 말에 두 형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정말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280만 원이 전부였는데도 아버지께 드렸어요. 형들은 저보다 훨씬 여유가 있으면서도. 야, 그 280만 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준호가 비웃듯 말했지만 박노인이 끼어들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아버지. 경수의 280만 원이 너희들의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하다. 박노인의 말에 준호와 경호는 당황했다. 아버지, 설마 200억을 경수한테 다 주시려는 건 아니죠? 왜? 안 될 이유가 있니? 그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희도 아들인데. 아들? 너희가 아들 노릇을 했니? 박노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언제 안부 전화 한 번 하고 언제 집에 한 번 찾아왔니?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가는 게 아들이야? 두 형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억이 생기니까 갑자기 아들 행세를 하네. 아버지, 저희도 바빠서 그랬지 마음만은. 마음? 마음이 있었다면 아까 병원비 필요하다고 할 때 외면했겠니? 박노인은 점점 화가 났다. 자식들의 변한 모습이 역겨웠다. 특히 너 준호야. 네. 너는 판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 돈 앞에서 변하니? 부끄럽지 않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경호야, 너는 뒷주방에 숨어서 아버지를 피한 게 아들이 할 짓이야. 경호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박노인은 결정적인 말을 했다. 200억 전액을 경수에게 줄 거다. 뭐라고요? 두 형이 동시에 소리쳤다. 200억을 다 경수한테 준다고 했다. 아버지, 그럴 순 없어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니? 그래도 너무 불공평해요. 저희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너희가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어? 박노인의 말에 경호도 흥분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200억을 혼자 다 가져간다고요? 왜? 경수가 받으면 안 되나? 경수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문제죠. 경호가 실수로 본심을 드러냈다. 박노인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너희에게는 돈이 더 중요하구나. 아버지보다. 그게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박노인은 일어섰다. 그리고 경수에게 LH 통지서를 건넸다. 경수야, 이 서류 잘 보관해라. 내일 LH에 가서 계약하자. 아버지. 그리고 너희 둘은 이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박노인이 두 형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 너무하세요. 두 형이 항의했지만 박노인은 단호했다. 너무해. 너희가 더 너무했어. 나가라. 아버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나가라고 했다. 박노인이 소리를 질렀다. 두 형은 어쩔 수 없이 문 앞으로 갔지만 쉽게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결국 두 형은 집을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계속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유언장도 없이 어떻게 혼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집 안에는 박노인과 경수 가족만 남았다. 두 형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박노인은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고 경수와 며느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다.
아버지.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저한테 200억을 다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다. 박노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하지만 형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만 받기에는 너무 큰 돈이에요. 경수야, 너는 정말 착하구나. 박노인은 막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른 놈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싸우는데 너는 오히려 사양하네. 그게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아무래도 가족?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아플 때 도와줬어야지.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면 되나? 그래도 경수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박노인은 경수의 손을 잡았다. 이 돈은 네가 받을 자격이 있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자식이니까.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감사해요. 하지만 이 돈으로 저희만 잘 살 생각은 없어요. 뭐?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예요. 이 좁은 집이 아니라 넓은 집을 구해서 아버지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박노인은 감동했다. 200억이라는 거액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경수의 첫 번째 생각은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도 잘 챙겨드릴게요. 정말 아프시면 안 되니까.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가 정성껏 모시겠어요. 정말 고맙다. 박노인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아버지, 형들은 어떻게 하세요? 정말 연을 끊으시려고요?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노인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놈들이 진짜 뉘우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마. 진짜 뉘우친다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찾아온다면 말이야.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다음 날 박노인과 경수는 LH공사에 가서 정식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200억이라는 거액이 경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지만 경수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아버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구로구에서 서울 서초구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박노인 전용 방과 화장실을 따로 마련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정 간병인도 고용해서 노인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하지만 경수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200억이 있다고 해서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고 결국 좋은 회사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경수야, 돈이 있는데 굳이 일을 해야 하나? 박노인이 물었다. 일을 해야죠, 아버지. 이 돈은 아버지 돈이에요. 제 돈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경수의 답변에 박노인은 더욱 대견해했다. 한 달 후 예상대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울면서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돈 앞에서 정신을 잃고. 경호도 함께 사과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표정은 차가웠다. 지금 와서 뭘 뉘우치니? 아버지, 저희가 정말 반성했어요. 한 달 동안 생각해보니. 한 달 동안? 박노인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한 달 동안 200억 받을 방법을 생각해본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정말 뉘우쳤어요. 두 형이 애원했지만 박노인은 단호했다. 너희들이 뉘우친 건 돈을 못 받게 된 것이지 아버지를 외면한 게 아니야. 아버지. 만약 경수가 그날 아버지를 외면했다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있겠어? 두 형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노인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만 생각했어.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고. 박노인은 일어섰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나를 사랑하지 못한 자식은 아무리 반성해도 늦어. 아버지, 그래도 기회를.
기회는 그날 줬어.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박노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때 너희들이 보인 게 진짜 마음이야. 지금 이런 건 그냥 연기일 뿐이고. 결국 두 형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박노인은 만나주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박노인은 경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건강도 좋아졌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다. 경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돌봤고 며느리도 박노인을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은 경수와 함께 산책을 하며 말했다. 경수야, 아버지가 그때 시험을 한 것 후회하지 않는다. 네, 아버지. 만약 그 시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평생 너희들의 진짜 마음을 몰랐을 거야.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가족의 사랑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도. 박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맞다.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지났다. 박노인은 8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경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평안하게 보내고 있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노인은 받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노인은 더 이상 시험할 생각이 없었다. 한 번의 시험으로 충분했다. 경수는 200억을 현명하게 관리했다. 일부는 아버지의 노후 자금으로, 일부는 자녀들의 교육비로,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회에 기부했다. 특히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아버지, 이 돈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경수가 어느 날 말했다. 왜? 아버지와 저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해주고.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돈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네, 맞아요. 너는 그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박노인은 일기를 썼다. 77세부터 시작한 일기 쓰기였다. 200억의 시험을 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 확인한다. 경수는 돈을 받고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효성스럽고 겸손하다. 반면 다른 자식들은 글쎄다.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박노인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평화로웠다.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잣대일 뿐이었다.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77세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자식을 찾았다. 그것만으로도 200억보다 값진 행복이었다.